저 불려시 같은 것. 네 각시한테는 내 재산 단 한 푼도 못 준다. 10년째 모시고 산 건 우리였는데 시동생에게 몰래 70억짜리 건물을 증여해준 시어머니는 제 10년의 정성을 건물에는 먼 불려시의 가식으로 몰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눈빛이 완전히 달라진 남편은 어머님 짐을 현관 밖 복도로 내던지며 차갑게 말했어요. 당장 아줌마 아들 집으로 가세요. 배은망덕한 두 모자가 어떻게 자업자득의 끝을 보게 됐는지 제 10년의 한을 통째로 되돌려받아낸 그 통쾌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도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 남편 하나 믿고 시집와서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시어머니 그늘 아래 묵묵히 버텨낸 40대 초반 송여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10년이 마치 누군가 제 청춘을 한 움큼 떼어다 어디론가 던져버린 시간 같아서 억울하기도 한데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10년 전 어느 가을밤이었어요. 평소 약주와 담배를 즐기시던 시아버님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화장실 앞에서 쓰러지셨다는 전화 한 통에 우리 부부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은 뒤였죠. 장례식이 끝나고 텅 빈 아파트로 돌아온 그날 밤, 평소 잘 울지 않던 남편이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데 그 등을 쓸어내리던 제 손이 자꾸 멈칫거리더라고요. 여보,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면 안 될까? 엄마 혼자 계실 생각하면 잠이 안 와. 어린아이처럼 울먹이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차마 입을 떼지 못했어요. 그 눈물이 어찌나 짠해 보이던지 저는 그 눈물 한 방울이 효심 깊고 정 많은 남자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굳게 믿어버렸답니다. 그래서 망설임도 없이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한 번의 고갯짓이 제 30대를 통째로 갉아먹는 지옥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은 그때는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죠. 친구들은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며 저를 말렸어요. 시집살이는 호랑이 굴이라며 신혼 단꿈은 합가하는 순간 다 끝나는 거라며 제 손을 붙잡고 흔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만했어요. 내가 진심으로 다가가면 시어머니도 친딸처럼 아껴주시겠지. 무엇보다 나를 끔찍이 아끼는 남편이라는 든든한 방패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며 친구들의 진심 어린 충고를 한 귀로 흘려보냈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친구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어쩜 그렇게 자신만만했을까요? 합가 첫날의 풍경은 지금도 눈에 선한데요. 이삿짐을 다 드리고 한숨 돌릴 새도 없이 시어머니는 제가 혼수로 정성껏 골라온 그릇들을 하나하나 들어올리며 입꼬리를 비틀더다고요. 분명 백화점에서 직접 발품 팔아가며 고른 제가 가장 아끼는 그릇들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릇을 손끝으로 툭툭 건드리시더니 베란다 구석으로 와르르 밀어내버렸습니다. 이런 싸구려는 근본도 없어 배고 손님 와도 부끄럽지. 내가 쓰던 거 그대로 쓰자. 그 말 한마디에 제 신혼의 단꿈이 와장창 깨졌어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친정에서부터 쓰셨다는 누렇게 변색된 묵은 식기들을 제 주방 한가운데 점령하듯 늘어놓으셨죠. 분명히 제 집인데 제 공간은 단 한 평도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가슴 밑바닥에서 욱하고 뜨거운 게 올라왔지만 저는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입맛이랑 방식에 제가 다 맞출게요. 다 가르쳐 주세요. 가정의 평화를 지키겠다는 제 첫 번째 양보였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말을 며느리의 복종 선언으로 받아들이셨던 걸까요? 그날 이후로 국이 조금만 짜도 밥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셨고 어제 올린 반찬이
오늘 또 올라왔다 싶으면 한숨을 푹푹 쉬며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셨어요. 그 한숨 소리가 어찌나 천둥같이 크던지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시어머니의 또 다른 철칙은 아침밥이었습니다. 아침은 무조건 갓 지은 쌀밥에 보글보글 끓는 찌개를 먹어야 속이 편하다는 게 그분의 평생 신조였거든요. 저는 어엿한 직장이 있었고 야근까지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밤늦게 들어오는 날도 부지기수였는데 그래도 어김없이 새벽 5시 반이면 주방불을 켜야 했죠. 눈도 제대로 못 뜬 채로 쌀을 안 치고 멸치똥을 따서 육수를 우려내고 있자면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요. 졸린 눈을 비비며 물을 썰다가 손가락을 깊게 베인 적도 있었어요. 피가 도마 위로 뚝뚝 떨어져서 빨갛게 번지는데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듣고 나오시면 재수없게 음식에 피 흘린다고 또 불호령이 떨어질 게 뻔하니까요. 저는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일회용 밴드를 칭칭 감고 그 위에 고무장갑을 덮어 쓴 채로 다시 아침상을 차렸어요. 그러고는 도망치듯 차에 올라 회사로 향하는 길에 운전대에 이마를 박고 어깨를 들썩이며 한참을 울었죠. 시야가 자꾸 흐려져서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휴지로 눈물을 찍어내야 했답니다. 진짜 기가 막혔던 건 시어머니의 그 두 얼굴이었어요. 동네 친구분들을 수시로 집에 불러 모으셨는데 제가 전날 밤새 핏물을 빼서 재워둔 갈비찜이며 손이 많이 가는 밑반찬들을 그분들 앞에 떡하니 내놓으셨거든요. 동네 어르신들은 한 입 드시고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박수를 치셨어요. 아이고,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자네 복 터졌네, 터졌어. 그 말이 떨어질 때마다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려서는 어깨를 으쓱이셨어요. 마치 비싼 트로피를 진열장에 올려둔 사람처럼 저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그 눈빛이 어찌나 낯설던지요. 저는 그 순간만큼은 진짜 가족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서 부엌에서 과일을 깎으며 혼자 슬며시 미소 짓기도 했답니다. 어쩌면 우리 어머님도 마음 한구석에는 나를 예뻐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헛된 희망을 품으면서요. 그런데 손님들이 돌아가시고 현관문이 철컥 닫히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은 가면을 벗어던지듯 싸늘하게 굳어버리셨습니다. 식탁에 남은 음식 그릇을 정리하던 제 등 뒤에 대고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서서 비웃듯 말을 던지셨어요. 네가 잘나서 칭찬받은 줄 아니? 다 내가 너 잘 가르친 덕분이지. 어디서 어깨 으쓱하고 그래. 그 한마디에 부풀어 올랐던 마음이 그분의 말 한마디에 풍선처럼 푹 꺼져버리는 거 있죠. 그렇게 제 자존감은 매일 밤 침대에 누울 때마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 지옥 같은 1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단 한 사람, 남편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소파에 지쳐 쓰러져 있는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퉁퉁 부어버린 제 종아리를 조심스럽게 주물러줬어요. 미안해. 당신 고생하는 거 내가 다 알아. 내가 평생 당신한테 빚진 마음으로 살게.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 눈시울을 붉히곤 했어요. 그 진심 어린 눈물과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이 제 유일한 숨구멍이었거든요. 그 사람만 있으면 견딜 수 있다.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이까지 시집살이쯤은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 매일 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시어머니의 그 모든 폐악질 뒤에는 언제나 알짜배기 70억짜리 상가 건물이라는 무기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과일을 내가면 시어머니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흘리셨어요. 애미야,
내가 죽으면 그 건물 다 너희 부부 몫이다. 늙은이 수발드는 거 너무 억울해 마라.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사실 그 건물이 탐나서 견디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저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주실 만큼 저를 진짜 우리 식구로 인정해 주신다는 그 한마디가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건 위로가 아니라 교묘하게 제 목에 채워둔 목줄이었습니다. 내 돈 받을 거면 찍소리 말고 엎드려 있어라. 그런 무언의 협박이 그 안에 숨어 있었다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죠. 남편 역시 어머니의 그 달콤한 약속을 종교처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평일에도 회사에 휴가를 내고 병원 진료 셔틀을 자처해서 차를 끌고 나섰어요. 어느 토요일 새벽 남편이 차 키를 챙기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노후는 엄마가 다 책임져 주신다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시는 게 맞아. 조금만 더 고생하자, 응? 그 사람 얼굴에 피로가 짙게 묻어 있는데도 어머님 이야기만 나오면 어쩜 그렇게 눈빛이 맑아지던지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차마 못하겠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어요. 결국 또 한 번 고개를 끄덕이고는 보온병에 따뜻한 보리차를 담아 남편 손에 쥐어주는 걸로 제 마음을 달랬죠.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견디며 만든 일상은 고단했지만 그래도 조각조각 단단하게 이어붙인 모자이크 같았어요. 깨지지만 않는다면 그 안에서 우리만의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 견고하던 모자이크에 결정적인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정확히 1년 전 어느 봄날이었어요. 제 시동생이 우리 집 현관 문지방이 닳도록 뻔질나게 드나들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시동생은 원래 지방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크게 한답시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다녔거든요. 어머님은 막내 아들 자랑이 입에서 떨어지질 않으셨어요. 동네 마실 다녀오시면서도 우리 막내가 사장이라 바빠서 통 모자라며 어깨를 으쓱이시던 분이 어느 날부터 한숨이 부쩍 늘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동생이 사업을 보기 좋게 말아먹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빈털터리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 지방에 처자식이 있는 자기 집에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설 궁리를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처자식은 거기 떡하니 던져두고 백수가 된 그 순간부터 매일같이 우리 집으로 출근 도장을 찍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두 번이야 형수 노릇한다고 따뜻한 밥상 차려주고 보냈죠. 그런데 그게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결국에는 해가 뜨면 도착하고 해가 져야 일어나는 지경까지 가더라고요. 제가 차려준 아침 밥상에 뻔뻔하게 숟가락을 얹고는 식사 후에는 거실 소파에 다리를 쭉 뻗고 드러누워 리모컨을 손에 쥐고 채널을 휙휙 돌렸어요. 마치 자기가 이 집 상전이라도 되는 양 굴었죠. 제가 청소기를 들고 다가가면 그제야 마지못해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리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귀찮다는 듯한지 들고 있던 청소기를 휙 던져버리고 싶더라고요. 저녁 시간이 되면 더 가관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맹목적인 편에는 그 시동생 앞에서 그야말로 절정으로 치솟았거든요. 제가 새벽부터 핏물을 빼고 양념에 재워서 정성껏 만든 갈비찜이 식탁에 올라오면 시어머니는 남편 젓가락이 채 닿기도 전에 잽싸게 가장 두툼한 살코기만 골라내셨어요. 그러고는 시동생 밥그릇 위에 마치 산을 쌓듯 차곡차곡 올려주시면서 가슴이 미어진다는 표정으로 한마디를 보태셨죠. 불쌍한 내 새끼, 밖에서 얼마나 못 먹고 다녔니? 어서 먹어, 어서. 그 말을 듣고 있노라면 옆에서 묵묵히 밥숟가락을 뜨는 남편 얼굴을 차마 쳐다볼 수가 없더라고요. 일주일에 절반 정도를 야근에 특근까지 하는 남편은 된장국에 김치만 얹어 밥을 넘기고 있는데
사지 멀쩡한 40살짜리 시동생 그릇 위에는 갈비살이 수북이 쌓이고 있는 그 광경. 저는 그저 입술 안쪽을 깨물면서 시선을 식탁 모서리에 박아두는 수밖에 없었어요. 나이 40이 다 되도록 직장 하나 제대로 다녀본 적 없는 그 사람이 시어머니 곁에 찰싹 달라붙어서 어리광을 부리는 모습은 정말이지 보기에 민망할 정도였죠. 거실 소파에 어머님이 앉으시면 그 옆에 슬그머니 끼어 앉아 어머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는 콧소리를 섞어 부르더라고요. 엄마, 나 어깨가 너무 결려. 좀 주물러줘. 40줄에 들어선 다 큰 사내가 이른 노모한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응석을 부리는 그 모습. 저는 과일을 깎다 말고 칼을 든 채로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그러면서도 행여나 남편 마음이 불편해질까봐 얼른 표정을 풀고 입꼬리를 끌어올려서 과일 접시를 거실로 내갔어요. 사과 한쪽을 포크에 찍어 어머님께 먼저 내밀면 어머님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 포크를 받아다가 시동생 입에 직접 넣어주셨어요. 그 손길이 어찌나 살뜰하고 다정하던지 저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되어 그 자리에 서 있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시동생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었어요. 그 사람의 새치혀가 얼마나 교묘했는지 지금 떠올려도 등에 소름이 쫙 돋는데요. 어머님이 안방에서 무릎이 쑤신다며 누우시면 시동생은 슬그머니 따라 들어가서 어머님 다리를 주물러 드렸어요. 그러면서 들으라는 듯 큰 목소리로 묻는 거예요. 엄마, 형수가 엄마한테 눈치 주거나 그러진 않아? 용돈은 섭섭지 않게 잘 챙겨줘? 내가 없을 때 혹시 엄마 구박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듣다가 들고 있던 행주를 싱크대 위에 쾅 내려놨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한참을 진정하지 못했죠. 잊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내서 어머님 마음에 가시를 박아 넣는 그 솜씨가 얼마나 능구렁이 같던지요. 시어머니는 그 입에 발린 소리에 사르르 녹아내리셔서 저보고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이 엄마가 누구한테 당하고 살 사람이니? 걱정 마라, 내 새끼. 그 말을 들으며 부엌 싱크대 앞에 서 있는데 코끝이 시큰해지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10년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어머님한테 단 한 번도 용돈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버이날이라고 봉투를 두툼하게 챙겨드리면 그걸 그대로 받아서 시동생 손에 쥐어주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시동생이 우리 집에서 한 끼 얻어먹고 돌아갈 때면 어머님은 어김없이 현관까지 따라 나가셨어요. 그러고는 시동생 외투 안주머니에 빳빳한 지폐 뭉치를 슬그머니 찔러 넣어주셨죠. 차비해라, 가다가 뭐라도 사 먹고. 저는 그 광경을 거실 끝에 서서 멀거니 바라봤어요. 평생 막내 앞에서는 큰 소리 한 번 못 치시는 약한 분이 어쩜 며느리 앞에서는 그렇게 호랑이가 되실까? 그 모순을 곱씹다 보면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한 돌덩이로 짓눌리는 것 같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이었어요. 그날도 시동생은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고 어머님 방에 들어가 한참을 나오지 않았거든요. 저는 식탁을 정리하고 후식으로 배를 깎아서 예쁜 접시에 담아들고 어머님 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어머님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 두런두런 모자의 속삭임이 새어 나오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냥 노크하고 들어갔겠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멈춰지는 거예요. 가슴이 이상하게 콩닥콩닥 뛰면서 등줄기를 따라 서늘한 기운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과일 접시를 가슴팍에 꼭 끌어안은 채로 문틈 가까이 귀를 가져다 댔어요. 문틈 너머에서 흘러나온 시동생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능청맞고 느물거렸어요. 엄마, 형수 저거 다 가짜야. 엄마 죽기만 기다리면서
그 건물 노리고 착한 척 꼬리치는 여시라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혀버렸죠. 들고 있던 배 접시가 사시나무처럼 떨려서 포크가 접시 가장자리에 부딪히며 챙강챙강 작은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들킬까봐 얼른 접시를 가슴팍에 더 꽉 끌어안았는데 이어진 어머님의 대답은 10년간 쌓아온 제 모든 환상을 송두리째 박살내버렸답니다. 누가 모른대? 나도 다 알지. 알아도 모른 척하는 거야. 이 어미가 바보냐.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을 뻔했어요. 벽을 손바닥으로 짚고서야 겨우 몸을 가누었거든요. 어머니를 정성껏 모신 그 10년의 시간이 어머님 눈에는 그저 70억짜리 건물을 노리고 꼬리치는 여시의 술수였던 거예요. 입안이 바짝 마르고 혀끝이 굳어버려서 침조차 삼키기가 힘들더라고요. 당장 그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 접시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싶었죠. 어머님, 제가 정말 여시예요? 10년을 그렇게 보고도 그게 어머님 결론이세요? 그렇게 따져 묻고 싶어서 입술이 달싹거렸거든요. 그런데 거실 쪽으로 무심코 시선을 돌렸을 때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졸고 있는 남편 얼굴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녁 먹자마자 골아떨어진 그 사람의 입가에 짧은 한숨이 새어나오는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끓어오르던 분노가 차갑게 식어버리더라고요. 저 사람이 알면 어떻게 될까? 형제간에 모자간에 피눈물 흘리며 평생 가슴에 못이 박혀 살 텐데. 저는 입술을 안쪽으로 깊게 깨물면서 떨리는 발걸음을 돌렸어요. 부엌으로 돌아와 배 접시를 식탁 위에 살며시 내려놓는데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접시가 식탁에 닿으며 작은 소리를 냈답니다. 그러고는 싱크대 앞에 서서 수도꼭지를 틀어 흐르는 물에 손을 한참이나 담그고 있었어요. 차가운 물줄기가 손등을 타고 흘러내리는데 그제야 눈물이 한 줄기 또르륵 떨어지더라고요. 그날 이후부터 시어머니의 태도는 묘하게 더 날카로워졌어요. 마치 제가 무언가를 눈치챈 걸 본능적으로 감지하시기라도 한 것처럼요. 식탁 앞에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의 가시가 한 겹 더 박혔고 한숨 소리는 2배로 길어졌죠. 어머님이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시다가도 제가 빨래를 개키며 곁을 지나가면 슬쩍 혀를 차시는 거예요. 그 짧은 혀 차는 소리가 어찌나 시리던지 등 뒤로 얼음물을 끼얹는 것 같았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주말이었어요. 그날따라 남편이 입맛이 통없다고 며칠을 시들시들하길래 저는 큰맘 먹고 마트에 가서 빨갛게 잘 익은 딸기를 한 상자 사온 참이었죠. 비싸긴 했지만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는 과일인데 한 번쯤은 호사를 누려도 되지 않겠냐 싶어서요. 부엌에서 딸기를 흐르는 물에 살살 씻고 있는데 안방에서 나오시던 어머님이 제 등 뒤에 멈춰 서시더라고요. 그러고는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혼잣말을 시작하셨습니다. 지 돈 아니라고 펑펑 쓰지.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번 피 같은 돈으로 지 입에만 비싼 거 쳐넣는 꼴 좀 보소. 손에 쥐고 있던 딸기를 그대로 떨어뜨릴 뻔했어요. 어머님, 저도 직장 다녀요. 이 집 생활비의 절반은 제 월급이거든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서 뜨겁게 출렁였답니다. 그런데 그때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던 남편이 어머님 목소리를 듣고는 신문 너머로 저를 안절부절 못하며 흘끔거리는 거예요. 그 사람 미간이 어찌나 좁아져 있던지 마치 제가 무슨 말을 꺼낼까봐 가슴을 졸이는 표정이었어요. 결국 저는 또 한 번 그 말을 꿀꺽 삼키고 말았죠. 입안에 가시처럼 박힌 그 한마디가 며칠을 두고 자꾸만 혀끝에서 까끌거리더라고요. 10년 동안 좋은 며느리 소리 한번 들어보겠다고, 진짜 가족으로 인정받아 보겠다고 제 자아를 짓누르며 버텨온
그 10년의 인내심이 손가락만 까딱해도 툭 끊어질 것 같은 그 위태로운 긴장이 매일 밤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가슴팍을 짓눌렀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 고무줄을 잔인하게 끊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어느 봄날 아침 어머님이 거실에서 가방을 챙기시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리시는 게 들리더라고요. 그날따라 화장도 곱게 하시고 평소에는 잘 입지 않으시던 분홍색 블라우스까지 꺼내 입으셨길래 무슨 일인가 했어요. 어머님은 신발장 앞에 서서 구두를 꺼내 신으시며 가볍게 말씀하셨어요. 애미야, 나 친구들이랑 온천이나 다녀오련다. 2박 3일이면 돌아올 테니 집 잘 보고 있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풍선처럼 가볍게 부풀어 올랐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님이 집을 비우신다는 거였거든요. 저는 일부러 표정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어머님이 현관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오르시는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자마자 저도 모르게 긴 숨이 새어나왔답니다. 그 숨이 어찌나 깊었던지 10년 동안 가슴팍에 막혀있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저는 그 길로 팔을 걷어붙이고 묵은 채증을 씻어내듯 베란다 창문이란 창문은 죄다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봄바람이 거실로 시원하게 밀려 들어오는데 그 공기 냄새가 어찌나 달콤하던지요. 라디오를 틀어놓고 음악에 맞춰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면서 평소에는 손도 못 댔던 어머님 방을 대청소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어머님이 안 계신 동안 먼지라도 싹 털어두면 돌아오셔서 한 소리 덜 하시겠지. 그런 어리석은 기특함이 아직도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죠. 10년을 그렇게 길들여진 며느리란 참 가여운 존재더라고요. 어머님 방 가구들을 하나씩 밀어내면서 구석구석 걸레질을 하고 침대 매트리스를 들어 올려서 그 밑까지 청소하려고 끙끙대는데 매트리스 한쪽 깊숙한 안쪽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누런 서류 봉투였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책상 위에 올려놓고 어머님 오시면 챙겨드리겠다 하고 넘어갔을 텐데 그날따라 손끝에서 이상한 떨림이 일었답니다. 가슴이 콩닥거리면서 등줄기를 따라 서늘한 기운이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거 있죠. 저는 그 봉투를 한참이나 손에 든 채로 망설였어요. 열어볼까? 그냥 둘까? 그런데 봉투 입구가 살짝 벌어져 있어서 안쪽으로 깔끔하게 접힌 서류 모서리가 슬쩍 보이는 거예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결국 떨리는 손가락으로 봉투 입구를 열고 서류를 꺼내서 펼친 순간이었어요. 첫 줄을 읽자마자 숨이 콱 막혀버렸는데요. 심장이 쿵하고 발 아래로 떨어지는데 글씨가 초점을 잃고 흐릿하게 흔들렸죠. 두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제멋대로 흔들리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증여 계약서였어요. 어머님이 입버릇처럼 너희 부부 몫이라고 떠벌리시던 그 70억짜리 상가 건물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시동생 이름으로 명의가 넘어가 있는 증여 계약서요. 확정일자 도장까지 빨갛고 선명하게 찍혀 있더라고요. 그 빨간 도장이 어찌나 또렷이 눈에 박히던지 마치 제 심장에 직접 찍힌 낙인 같았답니다. 문서 아래쪽에 적힌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불과 3개월 전 날짜였어요. 그날을 저는 또렷이 기억하거든요. 어머님이 계속 무릎이 쑤시다고 끙끙 앓는 소리를 내셔서 제가 이틀을 내리사골국을 우려내 한 그릇 떠다 드렸던 바로 그날이었어요. 어머님은 그 사골국을 드시고는 시동생이 차를 가지고 와서 병원에 모시고 간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어머님 진료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마음 졸이며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던 그날
두 모자는 법무사 사무실에 앉아 저희 등에 칼을 꽂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몰라요. 봄볕이 창문으로 길게 들어와서 제 발등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는데 정작 제 몸은 발끝부터 차갑게 식어 들어가더라고요. 증여 계약서를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서 종이 끄트머리가 손톱 자국으로 우그러질 정도였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어머님 침대 모서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그런데 참 이상해요. 처음에 가슴을 후벼 판 건 70억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 건물이 정말 탐나서 10년을 견딘 거였다면 차라리 덜 억울했을지도 모르죠. 제 가슴팍을 지니긴 건 그 10년이라는 세월 자체였답니다. 수많은 아침을 차려낸 시간들, 병원에 모시고 가고 수술하시면 간병까지 자처했던 그 모든 시간이 그저 혹으로 농락당했다는 사실이 짐승 같은 울음을 끌어올리더라고요. 저는 입을 틀어막고 그 자리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어요. 10년 동안 울지 못한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니까 숨이 넘어갈 듯 헉헉거리는데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님 침대 시트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동그란 자국들이 번져나갔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문득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고는 흠칫 놀랐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오른 그 여자가 정말 저인지 너무 낯설어 보였거든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세면대로 가 차가운 물로 얼굴을 몇 번이나 씻어냈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마주하며 다짐했어요. 더는 못 참는다. 더는 안 참는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증여 계약서를 식탁 위에 쫙 펼쳐놓고 카메라 앱을 켜서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었죠. 셔터 소리가 적막한 거실에 한 번씩 울릴 때마다 10년의 환상이 한 겹씩 벗겨져 나가는 기분이었답니다.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저는 남편의 카톡 창을 열었어요. 구구절절한 설명 같은 건 떠오르지도 않더라고요. 사진 몇 장을 첨부하고 그 아래에 딱 한 줄만 써서 보냈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니까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서 거실 바닥으로 툭 떨어졌어요. 저는 그대로 소파에 몸을 묻고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봤답니다. 그 순간부터 시계 초침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마치 제 머릿속에서 직접 울리는 것 같았어요. 정확히 30분 만이었어요.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다급하게 울리고 문이 벌컥 열리며 남편이 들이닥쳤죠. 양복 재킷은 어디 벗어두고 왔는지 셔츠 차림이었고 넥타이는 한쪽으로 비뚤어져서 셔츠 단추가 두억에 풀려 있더라고요.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관자놀이를 적시고 있었어요. 그 사람 얼굴빛이 어찌나 하얗던지 마치 핏기를 누가 다 빨아간 사람 같았답니다. 남편은 거실 한가운데 멈춰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더니 식탁 위에 펼쳐진 계약서를 발견하고는 가쪽으로 비틀비틀 다가갔어요. 그러고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죠. 글자를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는 그 사람 눈동자가 점점 초점을 잃어가는 게 보였답니다. 잠시 후 남편은 들고 있던 종이를 손에서 놓아버렸어요. 종이가 식탁 위로 사뿐 내려앉는 그 순간 남편의 다리에서도 힘이 풀린 듯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어머님 말씀이라면 종교처럼 믿고 따라왔던 그 착한 큰아들의 세계가 그 자리에서 산산이 무너져 내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한참을 식탁 모서리를 손바닥으로 짚은 채로 고개를 푹 떨구고 있었어요. 어깨가 조용히 들썩이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가엾던지요. 마침내 입을 연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의 그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마치 목이 콱 잠겨버린 사람처럼 쉰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어머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남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신음하듯 중얼거리는데 저도 모르게 그 사람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답니다. 그러고는 남편의 손목을 와락 붙잡고 가슴을 두드렸어요. 1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들이 둑이 터지듯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깟 건물이 탐나서 10년을 식모살이한 줄 알아? 돈이 아까운 게 아니야. 당신 어머니 밑에서 종년 취급받으면서 썩어 문드러진 내 청춘이 너무 억울해서 미치겠다고. 목소리가 갈라지고 말끝마다 흐느낌이 섞여 나왔답니다. 10년을 참아온 서름이라는 게 한번 터지니까 멈출 줄을 모르더라고요. 남편은 제 어깨를 으스러져라 끌어안았어요. 변명 한마디 없이, 어머니를 감싸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꺽꺽 우는 저를 안고 함께 어깨를 들썩였답니다. 그 사람 셔츠가 제 눈물로 흥건히 젖어 들어가는데 남편도 제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고 같이 울고 있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부둥켜 안고 있다가 남편이 제 어깨를 살짝 떼어내며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감싸주었어요. 미안해. 당신 청춘 다 망쳐놓고 바보같이 엄마만 믿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이제 내가 끊어낼게. 내가 전부 해결할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만 있어. 그 한마디에 저는 다시 한번 무너졌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제 편이 되어주는 그 든든함이 어찌나 컸던지요. 저는 남편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답니다. 남편은 제 등을 토닥이면서 자기 뺨에 흐르는 눈물은 닦을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와 남편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냈어요.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거실에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리는데 그 침묵이 오히려 우리 둘 사이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것 같았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쥐고 있었고 저는 그 손의 온기에 기대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다음 날 저녁 어머님이 온천 여행에서 돌아오시는 날이었답니다. 저와 남편은 둘 다 입을 떼지 않고 거실 한가운데 놓인 유리 테이블 위에 사진으로 찍어 출력해둔 증여 계약서 사본 한 장을 정중앙에 가지런히 올려둔 채로 시한폭탄의 초침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어락 누르는 익숙한 소리가 현관에서 울리더라고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어머님이 양손에 온천 명물 빵 봉지를 든 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들어오셨답니다. 거실에 흐르는 살벌한 공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신 어머님은 신발을 벗으며 평소처럼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애미야 나왔다. 아이고 다리야 늙어서 2박 3일도 힘들구먼. 어머님의 그 콧노래는 거실 한가운데 놓인 유리 테이블 위에 종이를 발견하는 순간 뚝 끊겨버렸답니다. 어머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게 멀리서도 또렷이 보였어요. 손에 들고 있던 빵 봉지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고 어머님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버리셨죠. 어둠처럼 가라앉아 있던 남편이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어머님 쪽을 응시했답니다. 평소에 다정한 큰아들이 아니라 차갑게 얼어붙은 낯선 남자의 얼굴이었어요. 엄마, 이게 대체 뭐야? 어머님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멈춰서서 종이와 남편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셨답니다.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리는데 입술 끝이 가늘게 떨렸죠. 그런데 그 짧은 흔들림 끝에 어머님은 갑자기 어깨를 쫙 펴시더니 턱을 빳빳하게 치켜드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순간 어떤 예감 같은 게 등줄기를 타고 흘렀답니다. 어머님이 미안해하지 않으실 거란 예감,
오히려 들킨 김의 뻔뻔함이라는 갑옷을 입어버리실 거란 예감이요. 그리고 그 예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들어맞고 말았죠. 어머님은 들고 있던 핸드백을 소파 위로 휙 던지셨어요. 그 가방이 푹신한 소파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선전포고 같았답니다. 어머님은 거실 한가운데로 성큼 들어서서 양손을 허리에 척 얹으시고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쯤 높아진 목소리로 빽소리를 지르셨어요. 내 재산 내 마음대로 처분한 건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야. 어미가 막내 좀 챙겨줬다고 큰아들 놈이 어미를 취조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어머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말이 제 머리를 망치로 후려치는 것 같았답니다. 미안하다는 한마디는커녕 오히려 큰아들이 잘못했다는 식의 적반하장이라니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정말로 어머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보였죠.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평소 그 부드러운 얼굴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핏대가 그 사람 목 옆으로 굵게 솟아오르고 있었답니다. 두 주먹을 어찌나 꽉 쥐었던지 손등에 푸른 힘줄이 우두둑 일어서 보이더라고요.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하지 않았어요. 가슴 깊은 데서부터 끓어오르는 피 맺힌 울부짖음에 가까웠답니다. 10년이야, 10년. 엄마 무릎 수술 받았을 때 새벽마다 침대 시트 갈고 화장실까지 들쳐 업어다 모신 게 누군데? 엄마 아침 차린다고 새벽마다 일어난 게 누구냐고. 정작 지가 아쉬울 때만 와서 밥 처먹고 가는 그 동생 새끼한테 말 한마디 없이 다 넘겨? 어떻게 그래? 남편이 이렇게까지 큰 소리를 내는 모습을 저는 결혼하고 처음 봤답니다. 늘 어머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순한 사람이었던 그가 어깨를 들썩이며 짐승처럼 토해내는 그 분노는 보고 있는 저까지 숨이 가빠질 정도였어요. 어머님은 자기 아들의 그 녹이 어린 모습에 잠시 움찔하시는 듯 하다가 갑자기 분노의 화살을 저에게로 휙 돌리시더라고요. 어머님 눈에 도끼가 얼마나 시퍼렇게 올랐던지 그 눈빛이 저에게 가닿는 순간 등 뒤에 소름이 쫙 끼쳤답니다. 어머님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는 손가락을 들어 올려 제 얼굴을 향해 매섭게 삿대질을 해대셨어요. 저 불효시 같은 년 좀 보소. 저거 돈 못 받아서 지금 내 아들 들쑤시는 꼴 좀 봐라. 멀쩡한 내 아들 홀려서 애미 등지게 하는 여시 같은 년한테는 내 재산 단 한 푼도 못 줘. 알았어. 불효시. 그 세 글자가 제 귀에 박히는 순간이었어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지더라고요. 눈앞이 하얗게 흐려지면서 손끝부터 발끝까지 짜릿한 한기가 흘렀어요. 그동안 삼켜온 모든 말이 입안에서 한꺼번에 출렁이는데 그 말들을 토해내려고 입술을 막 떼는 그 찰나였답니다. 화장창. 귀를 찢는 파열음이 거실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답니다.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남편이 꽉 쥔 주먹을 두꺼운 유리 테이블 위로 그대로 내리꽂은 거예요. 두툼한 강화유리에 거미줄 같은 금이 쩍쩍 갈라지면서 그 위에 놓여있던 커피잔이 대구르르 굴러떨어졌어요. 잔이 바닥에 부딪히며 깨지는 소리,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는 소리가 한꺼번에 어우러져 거실에 음산하게 울려 퍼지더라고요. 어머님은 그제야 입을 다물고 두 손으로 가슴팍을 움켜쥐신 채 비틀거리며 뒷걸음치셨답니다. 남편의 주먹에서는 붉은 피가 한 방울씩 뚝뚝 떨어져 깨진 유리 조각 위로 빨갛게 번져나갔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자기 손은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어머님을 향해 짐승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가쁜 숨을 몰아쉬더라고요. 엄마가 인간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어찌나 차갑던지 그 한마디가
거실 공기를 얼려버리는 것 같았답니다. 그동안 어머님 앞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음성이 제 가슴팍을 묵직하게 두들겼어요. 이 사람이 10년 동안 엄마한테 식모 취급받으면서 어떻게 버텼는데, 그래도 군소리 한 번 안 하고 버틴 사람한테 어디다 대고 부려시 소리야. 내 마누라한테 그딴 소리 다시는 짓거리지 마. 남편이 마지막 한마디를 토해낼 때 핏줄이 터질 듯 솟은 그 사람 관자놀이가 떨리고 있었답니다. 평생 어머님 앞에서 죄인처럼 굽신거리던 큰아들의 그 모습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지금 제 눈앞에 서 있는 건 오로지 아내를 지키려고 천륜마저 끊어내려는 한 남자뿐이었어요. 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였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차오르면서 동시에 묵직한 슬픔이 함께 밀려들더라고요. 진작에 저를 위해 저렇게 한 번만 화내줬더라면 저는 10년을 그렇게까지 갉아먹히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 회한이 가슴팍을 후벼 파는 거예요. 어머님은 끝까지 반성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분이셨답니다. 큰아들의 광기 어린 모습에 기겁하시면서도 입에서 나오는 말은 도리어 더 모진 악다군이었어요. 어머님은 깨진 유리 테이블을 손가락질하며 목청껏 비명을 지르셨죠. 이 미친놈아, 어미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평생 키워준 어미한테 핏대를 세워? 너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천벌 받는다. 이놈아, 천벌 받아. 어머님이 가슴을 두드리며 통곡하시는데 그 모습이 한때는 제 마음을 무너뜨릴 만큼 가엾어 보였을지도 몰라요. 10년 전에 저였다면 분명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어머님 손을 부여잡으며 함께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젠 그 어떤 죄책감도 들지 않더라고요. 어머님의 그 통곡이 제 귀에는 들킨 도둑이 버리는 마지막 발악처럼 들렸을 뿐이었답니다. 남편은 어머님의 그 악다구니에 더는 한마디도 받아치지 않았어요. 마치 어머님 앞에서 일말의 미련조차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처럼 가쁘게 들썩이던 어깨를 천천히 가라앉히더라고요. 피가 흐르는 주먹을 쓱 한번 내려다보고는 셔츠 자락으로 대충 닦아낸 다음 어머님 쪽은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았답니다. 남편이 차가운 얼굴로 돌아서서 어머님 방 쪽을 향해 성큼성큼 걸음을 내디뎠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소리가 얼마나 단호하던지요. 어머님이 그제야 사태를 직감하셨는지 통곡을 뚝 멈추시고 떨리는 목소리로 큰아들 뒤에 대고 외치셨답니다. 어디가? 너 거기 안 서? 이놈아, 어미가 말하는데 어디 가냐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어머님의 그 외침을 등 뒤로 흘려보내면서 안방문을 활짝 열어젖혔답니다. 10년 동안 어머님이 점령해 오신 그 방의 문이 처음으로 큰아들의 분노 앞에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깨진 유리 조각이 흩어진 거실 한복판에 서서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답니다. 어머님이 비틀거리며 큰아들 뒤를 따라 안방 쪽으로 종종 걸음을 치시는데 그 굽은 등이 어찌나 작아 보이던지요. 한때는 저 어깨가 어찌나 크고 무서워 보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큰아들 뒤를 쫓아가는 어머님의 그 작은 등을 바라보고 있자니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서늘해지더라고요. 저는 깨진 유리 조각들을 피해 거실 모서리로 천천히 발을 옮겼어요. 그러고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두 손을 가슴 앞에서 꼭 모아 쥐었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가슴 안쪽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일렁이고 있었어요. 그건 통쾌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10년이라는 세월의 끝자락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려 한다는 묘한 떨림이었답니다.
안방 쪽에서 옷장 문이 부서져라 열리는 소리, 무언가가 와르르 쏟아지는 소리가 연달아 들려오더라고요. 그 소리에 어머님의 비명 같은 외침이 섞여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천천히 안방 쪽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답니다. 안방 문틈으로 들어선 그 광경은 지금 떠올려도 가슴이 두근거릴 만큼 살벌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 옷장 양쪽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는 그 안에 차곡차곡 걸려있던 옷가지들을 한 아름씩 끌어내리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평소에 그렇게 아끼시던 보라색 비단 한복 외출하실 때마다 곱게 다려 입으시던 분홍 블라우즈, 새 것이나 다름없는 명품 가방들이 옷장에서 와르르 쏟아져 나와 방바닥을 굴러다녔죠. 남편은 침대 밑에서 커다란 이민 가방 2개를 꺼내 활짝 펼쳐놓고는 손에 잡히는 대로 옷이며 가방이며 속옷까지 마치 쓰레기를 쓸어 담듯 무참하게 쑤셔넣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시며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와락 부여잡고 늘어지셨어요. 이놈아, 미쳤어? 어디 감히 어미짐을 함부로 싸? 나라, 이거 안 나. 어머님이 바닥에 주저앉아 남편 다리에 매달려 우시는데 그 모습이 정말 처절하다면 처절했죠. 그런데 남편은 어머님 손을 마치 거머리 떼어내듯 힘으로 무참히 뿌리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손가락이 남편 바지에서 미끄러져 나가면서 어머님은 그대로 방바닥에 풀썩 엎어지셨답니다. 어머님 머리가 헝클어지고 블라우스 단추 하나가 툭 떨어져 굴러갔어요. 저는 안방 문턱에 서서 그 광경을 차마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을 옆으로 비껴두었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머님 앞에서 단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던 그 착한 큰아들이 오로지 저 하나를 지키기 위해 페르나라는 오명까지 뒤집었으며 어머님 손을 뿌리치고 있는 그 광경. 가슴 안쪽 어딘가에서 묘한 떨림이 자꾸만 일렁였어요. 10년의 한이 통쾌하게 풀어지는 그 짜릿함과 동시에 어머님이 저렇게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직접 봐야 하는 미묘한 서글픔이 한꺼번에 뒤엉켜 가슴팍을 채웠답니다. 남편은 어머님의 통곡 소리에 단 한 번도 뒤를 안 돌아보지 않았어요. 가방 지퍼가 채 닫히지 않을 만큼 짐이 빵빵하게 부풀어 올랐는데도 남편은 그 위에 무릎으로 꾹꾹 눌러가며 어떻게든 지퍼를 잠가버리더라고요. 그러고는 두 손으로 가방 손잡이를 움켜쥐고 그 무거운 짐을 질질 끌면서 안방 문턱을 넘어 나왔답니다. 가방 바퀴가 거실 마룻바닥에 끽끽거리며 끌리는 소리가 마치 무언가를 영원히 끝장내는 마침표 같았죠. 어머님은 머리가 다 헝클어진 채로 비틀비틀 일어나 남편 뒤를 따라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입고 있던 가디건이 흘러내려서 바닥에 끌리는데도 그건 안중에도 없으신 듯 했어요. 어머님 입에서는 한껏 갈라진 소리가 비명처럼 터져나왔죠. 이놈아,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진짜 이렇게 어미를 길바닥에 내쫓을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남편은 어머님의 그 절규의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더라고요. 그저 묵묵히 마치 무거운 짐승을 끌고 나가듯 가방 2개를 현관 쪽으로 끌어다 놓았답니다. 그러고는 신발장 옆에서 한참 동안 멈춰 서 있었어요. 어깨가 가볍게 들썩이는 게 그 사람도 가슴이 미어지는 걸 억지로 누르고 있는 게 분명했답니다. 남편이 천천히 손을 뻗어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그 손이 잠시 떨리는 듯 하더니 이내 단단하게 굳어지더라고요. 그러고는 망설임 한 점 없이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답니다. 봄밤이라고 해도 복도에서 밀려 들어오는 그 공기는 어찌나 서늘하던지 살갗에 닭살이 쫙 돋을 정도였어요. 남편은 양손으로 가방 2개를 차례로 들어 올려
복도 밖으로 우당탕 던져버렸답니다. 가방이 복도 바닥에 떨어지면서 둔탁한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에 어머님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절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대로 어머님 어깨를 잡아채서 마치 무거운 짐짝을 옮기듯 복도 밖으로 단숨에 밀어내버린 거예요. 어머님은 맨발로 슬리퍼조차 못 챙겨 신지 못한 채로 차가운 복도 시멘트 바닥에 그렇게 내쫓기시는데 그 광경을 보면서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시려왔어요. 그런데 묘했죠. 가슴이 시리면서도 발걸음은 한 발자국도 그쪽으로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제 두 발에 단단한 닻을 내려둔 모양이었어요. 복도에 쫓겨난 어머님은 한참을 비틀거리시다가 그제야 정신이 드신 듯 두 손으로 현관문턱을 부여잡으셨답니다. 눈빛에 두려움이 가득 차오른 채로 남편을 올려다보시는데 그 모습이 평소에 그 호랑이 같던 어머님이 아니었어요. 그저 갈 곳 잃은 노파의 처량한 얼굴이었답니다. 남편은 현관문턱에 두 다리를 벌리고 버티고 서서 어머님을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그 사람 눈빛에는 그 어떤 미련도 죄책감도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마치 10년이라는 시간이 그 눈빛 한 번에 깨끗이 씻겨나간 사람처럼 무서울 만큼 단호한 얼굴이었어요. 아들, 어머니한테 큰아들은 오늘부로 죽은 셈쳐. 우리 부부한테 당신은 이제 그냥 남이야. 남편이 마지막 한마디를 마저 내뱉었답니다. 70억 받은 그 잘난 아줌마 아들한테 가서 거기서 효도 받으면서 살아. 어머님이 두 손을 싹싹 비비며 현관문턱에 매달리셨어요. 평생 들어본 적 없던 어머님의 그 애원하는 목소리가 제 귓가에 비수처럼 와서 박혔답니다. 애미야, 애미야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받아오. 저는 그 자리에서 입술 안쪽을 깨물고 시선을 거두었어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두 글자, 잘못했다는 그 말이 어머님 입에서 마침내 흘러나오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그 말이 너무 늦게 도착해서 제 가슴엔 그 어떤 위로도 되어주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님의 애원을 단칼에 잘라내듯 그 자리에서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답니다. 두꺼운 현관문이 문틀에 부딪히면서 묵직한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단호하던지요. 10년의 지옥문이 닫히는 소리 같았어요. 그러고는 남편이 곧장 현관문 안쪽 잠금 장치를 한 번 더 단단히 걸어 잠그더라고요. 철컥하는 그 묵직한 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답니다. 그 짧은 소리 한 번이 10년 동안 우리 부부 위에 드리워져 있던 그 무거운 그림자를 단숨에 걷어내는 해방의 종소리처럼 들렸어요. 문 너머에서 어머님이 발로 현관문을 차며 비명을 지르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욕설인지 통곡인지 모를 그 소리가 한참을 이어졌지만 우리 둘 다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두 주먹을 꼭 쥔 채로 깊은 숨을 골랐답니다. 핏물이 말라붙은 그 사람 손등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아릿하게 저려왔어요. 복도에서 들려오던 어머님의 외침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잦아들었답니다. 처음에는 사납게 문을 두드리던 그 손길도 차츰 힘이 빠지더니 이내 흐느낌으로 변해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멀리서 엘리베이터 도착하는 소리, 그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차례로 울려 퍼지면서 어머님의 그 모든 흔적이 우리 집 현관 너머로 영원히 멀어져 갔답니다. 그제야 저는 다리에서 힘이 풀려 현관문 앞 대리석 바닥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닿는 그 감각이 마치 제 몸을 새롭게 깨우는 신호 같았는데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짐승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어요. 1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모든 서름이, 그 새벽들, 그 한숨들, 그 모욕들이 한꺼번에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답니다. 남편이 제 옆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으스러져라 저를 끌어안았답니다. 남편은 제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면서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고생했어. 진짜 미안해. 그동안 너무 고생만 시켰어. 이제 다 잊자. 그딴 거 다 잊고 우리 둘만 보면서 살자. 그 밤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저는 잘 기억나지 않아요. 남편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흐느끼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거실 소파에 둘이 나란히 앉아 있더라고요. 남편은 한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다른 손으로는 깨진 유리 조각이 여기저기 흩어진 거실 바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우리 둘 다 한참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거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또각또각 그 정막을 채워나갔답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을 즈음 남편이 무거운 몸을 일으켜 휴대폰을 손에 쥐었어요. 그러고는 연락처 목록을 천천히 내리더니 어머니라는 세 글자 앞에서 손가락을 잠시 멈추더라고요. 그 짧은 망설임이 어찌나 처절하던지요. 마침내 남편은 입술을 한번 꽉 깨물고 차단 버튼을 꾹 눌렀답니다. 이어서 동생이라고 저장된 번호 위에서도 똑같은 동작을 반복했어요. 저도 옆에서 휴대폰을 들고 카카오톡 친구 목록과 전화부에서 시댁 식구들의 흔적을 한 명 한 명 연구 삭제해 나갔답니다. 어머님 칠순 때 찍어 프로필에 올려두었던 가족 사진도, 시동생이 보낸 명절 인사 메시지도 손가락 끝 한 번에 모조리 사라져버리더라고요. 10년이라는 인연이 손가락 까딱 한 번의 흔적도 없이 지워지는 그 감각은 허무할 정도로 가뿐했어요.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러 들어간 사이 저는 쓰레기 봉투를 한 손에 들고 집안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머님의 자수정 묵주, 베란다 한 구석에 쌓여있던 어머님 옷가지들까지 손에 잡히는 대로 봉투에 쓸어 담았어요. 분리수거장까지 그 봉투를 끌고 내려가 툭 내려놓고 돌아서는데 발걸음이 어찌나 가뿐하던지요.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닫고 거실 한가운데에 서니까 그제야 진짜 우리 집의 공기가 느껴졌답니다. 어머님 화장품 냄새 그리고 그 미묘하게 무겁던 공기가 말끔히 빠져나가고 봄볕에 보송보송 마른 이불 냄새 같은 게 거실에 잔잔히 퍼져 있더라고요. 저는 거실 한복판에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서서 천천히 한 바퀴를 빙 돌았어요. 10년 만이었답니다. 이 집이 진짜 제 집처럼 느껴진 게요. 그 후로 몇 달은 그저 평화로웠어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날 일도, 잔소리를 들을 일도, 시동생 밥상을 차릴 일도 없는 그 일상이 어찌나 꿈만 같던지요. 남편과 둘이 마주 앉아 늦은 아침을 먹으며 시시콜콜한 농담을 주고받는 그 평범한 풍경이 저는 매번 새삼스러워서 눈물이 핑 돌곤 했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끝에야 비로소 가다운 평범함이 그 어떤 사치보다 값진 거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깔끔하게 끊기는 법이 또 없잖아요. 몇 달이 흐른 어느 늦여름 저녁이었답니다. 남편 사촌 동생이 오랜만에 안부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런저런 안부를 묻다가 사촌이 조심스레 말꼬리를 흐리며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언니 시댁 소식 들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있다가 자세를 고쳐 앉았답니다. 사촌의 입을 통해 흘러들어온 그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한테 쫓겨난 어머님은 짐가방 2개를 끌고 곧장 시동생 집으로 향하셨대요. 의기양양하게 말이죠.
70억짜리 건물을 떡하니 명의로 넘겨주신 그 막내 아들 집인데 어머님 입장에서야 두 팔 벌려 환영받을 거라고 굳게 믿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시동생 집배를 누르신 그 순간 문을 연 사람이 그 얄미운 동서였답니다. 동서는 현관 안쪽에 떡 버티고 서서 어머님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고는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대요. 어머님, 이 밤중에 갑자기 짐까지 싸서 들이닥치시면 어떡해요. 저희도 좀 살게 해주세요. 어머님이 그 한마디에 얼굴이 새빨개져서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셨대요. 시동생을 찾으며 길길이 날뛰셨다지 뭐예요. 한밤중에 그 좁은 복도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머리채라도 잡을 듯 대거리를 하는 통에 윗집 아랫집에서 다 내다보는 큰 소동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옆에서 보고만 있던 시동생이 마지못해 어머님을 안으로 들이긴 했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선 순간부터 어머님의 진짜 지옥이 시작됐어요. 명색이 70억짜리 건물주의 어머니인데 그 집에서 어머님 자리란 단 한 평도 없었답니다. 동서는 어머님께 안방은커녕 거실 한쪽 구석에 매트리스 하나 펼쳐드리고는 그 자리가 어머님 방이라고 통보해버렸대요. 어머님은 그래도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큰 소리를 치셨다더라고요. 이 건물 다 내가 너희한테 넘겨준 거 알지 않냐. 어디 어미한테 이런 푸대접을 하느냐며 큰 며느리한테 했던 것처럼 매서운 시집살이를 시키시려 했답니다. 그런데 동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번 어머님이 반찬 투정을 하셨더니 동서가 식탁 앞에 떡 버티고 서서 이러더라는 거예요. 어머님, 그 건물 어머님이 다시 가져가실 수 있어요? 명예 다 넘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는 대로 드세요. 그 한마디에 어머님 입이 떡 벌어지셨대요. 그날부터 어머님은 완벽한 찬밥 신세로 전락하셨답니다. 시동생 부부는 어머님께 손주 둘 돌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빨래, 청소, 음식 준비까지 살림이란 살림은 죄다 떠맡겨 버렸어요. 10년간 큰 며느리한테 시키시던 그 모든 일을 이제는 어머님이 직접 두 팔 걷어붙이고 하셔야 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것도 어머님 무릎 관절이 아주 안 좋으셨는데 매일 아침 손주들 어린이집 보낼 간식을 싸느라 새벽부터 일어나셔야 했다더라고요. 그뿐인가요? 매일 차려주던 그 갓 지은 쌀밥에 보글보글 끓는 찌개는 꿈도 못 꾸시고 식은 밥에 쉰 김치로 끼니를 때우셨대요. 그 어머님이 새벽 5시 반부터 펄펄 끓는 찌개를 대령하지 않으면 밥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시던 그 어머님이 식은 밥에 김치국물을 끼얹어서 후루룩 넘기고 계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시려오더라고요. 견디다 못한 어머님이 어느 날 시동생을 붙잡고 하소연을 늘어놓으셨대요. 큰 며느리는 안 그랬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가 평생 너만 끔찍이 챙기고 살았는데 이 어미한테 어떻게 이러느냐며 매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어머니 치마폭에서 응성만 부리던 그 막내 아들이 그제야 본색을 드러냈답니다. 시동생은 어머님의 손길을 매정하게 뿌리치며 이렇게 쏘아붙였대요. 누가 재산 달라고 협박했나? 엄마가 알아서 넘겨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그렇게 불만이면 큰형한테 다시 가. 큰형한테. 그러고는 어머님 앞에서 자기 방문을 쾅 닫아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사촌 동생이 그 대목을 전해주는데 저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로 한참 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어머님이 평생 그렇게 끔찍이 아끼시던 막내가 일이 자기한테 불리해지자 그 사랑을 어찌나 매정하게 걷어가던지요. 평생 큰아들 부부의 헌신을 권리로 알고 사셨던 어머님의 그 오만함이
이렇게 한 방울도 남김없이 부메랑처럼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진짜 지옥은 따로 있었답니다. 70억짜리 건물을 손에 쥔 시동생이 평생 제 손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지라 간이 부어버린 거예요. 그 건물을 담보로 제1금융권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악덕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더라고요. 그 돈으로 뭘 했냐 하면 주식이며 코인이며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불법 도박성 투자에 미친 듯이 손을 댔답니다. 평생 노인이가 피땀 흘려 모으셨다는 그 알짜배기 재산이 공중분해되는 데는 몇 달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시동생의 투자는 처참하게 실패했고 매달 쏟아져 나오는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그 70억짜리 상가 건물은 붉은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채 헐값에 경매로 넘어가게 됐답니다. 한때 어머님의 자랑이자 무기였던 그 건물이 그렇게 허망하게 남의 손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끝이 아니었답니다. 조폭 같은 사채업자들이 매일같이 시동생 집을 들락날락하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대요. 현관문을 발로 차고 페인트로 험한 낙서를 휘갈기는 통에 집안에 살림이 남아나질 않았다더라고요. 겁에 질린 시동생 부부는 결국 한밤중에 보따리만 챙겨서 야반도주를 해버렸답니다. 그것도 어머님 한 분만 그 집에 덩그러니 버려둔 채로요. 평생 막내 아들만 끔찍이 싸고 도시던 그 어머님이 그 막내한테 그렇게 매몰차게 버림받으신 거예요. 빈 거실에 혼자 남으셔서 뻘건 압류 딱지가 붙은 가구들 사이에 우두커니 앉아 계셨을 어머님 모습이 사촌 동생 이야기를 듣는 내내 자꾸만 머릿속에 그려졌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그 집을 들이닥쳐서 어머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까 저는 한참을 휴대폰을 든 채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촌 동생이 전화 너머에서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언니 괜찮아? 그래도 10년 모신 분인데 가슴 한구석이 좀 그렇지 않아? 가슴이 시릴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그저 담담하기만 하더라고요. 10년의 한이라는 게 그 사람의 비참한 결말 앞에서도 쉽게 풀리지 않는 무서운 짐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사촌 동생과 통화를 끝내고 한참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번지는데 그 빛이 어찌나 쓸쓸하게 거실 벽을 물들이던지요. 가슴 한구석이 시릴 듯 말 듯 묘하게 둔한 통증으로 남아있다가 이내 잦아들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막내한테 버림받으신 그 결말이 어쩌면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길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또 한 계절이 흘렀답니다. 가을이 짙어지면서 거리에 낙엽이 수북이 쌓이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시기였어요. 그날은 새벽부터 굵은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던 늦가을 밤이었답니다. 천둥이 멀리서 우르릉거리고 번개가 거실 창문을 새하얗게 비추는 그런 험한 날씨였어요. 저녁을 일찍 마치고 남편과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와인을 한 잔씩 따라 마시며 오래된 영화를 보고 있었답니다. 남편이 발 하나를 제 무릎에 슬쩍 올려놓고는 농담을 던지길래 깔깔 웃었던 그 순간 띵동 하고 조심스러운 초인종 소리가 거실의 정막을 깼어요. 이 시간에 누가 왔을까 싶어서 저는 와인 잔을 식탁에 내려놓고 인터폰 화면으로 다가갔답니다. 남편도 표정이 살짝 굳어진 채로 제 뒤를 따라왔어요. 인터폰 화면에 불이 들어오는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흠칫 놀라서 한 발 물러섰답니다. 화면 속에 어떤 노파 한 분이 서 있었어요. 비에 홀딱 젖어서 흰머리가 이마와 뺨에 들러붙은 채로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모습.
잠시 동안 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답니다. 화면 속의 그분은 10년은 좋게 더 늙어버린 듯한 그저 처량한 노숙자 행색의 노파였어요. 그런데 한참을 들여다보고 나서야 그 푹 꺼진 두 눈과 깡마른 턱선이 어머님이라는 걸 알아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그렇게 오만방자하시던 그 도끼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화면 속 어머님 모습에서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저 비에 흠뻑 젖은 보퉁이 하나를 가슴팍에 꼭 끌어안은 채로 인터폰 카메라를 향해 떨리는 손을 모아 비비고 계셨답니다. 제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화면만 노려보고 서 있으니까 어머님이 갑자기 카메라 앞에서 무릎을 푹 꿇으셨어요. 그 차갑고 질척이는 복도 시멘트 바닥에 이른 노파의 두 무릎이 그렇게 닿는 모습을 보는데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쪼그라들더라고요. 어머님 입에서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답니다. 애미야, 애미야, 내가 잘못했다. 막내한테 배신당하고 나서야 네가 귀한 줄 알겠어. 늙은이가 갈 데가 없어서 길바닥에서 얼어 죽게 생겼다. 제발 딱 한 번만 문 좀 열어다오. 하루만 쉬고 가게 해다오. 어머님이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카메라를 향해 머리를 조아리시는데 그 화면 너머의 떨림이 인터폰 작은 스피커를 통해 그대로 전해져 왔어요. 저는 양손으로 가슴팍을 꽉 움켜쥔 채로 그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봤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어머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정말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가슴 한가운데가 찌릿하게 아려오더라고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답니다. 미운 정도 정이라고 그 사람이 저렇게까지 무너진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는 일이 어찌나 시리던지요. 저도 모르게 손가락이 인터폰 통화 버튼 쪽으로 슬며시 움직였어요. 어쩌면 따뜻한 차 한 잔 정도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슬쩍 스치고 지나가는 그 찰나였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 귀에 어디선가 환청처럼 한마디가 또렷이 울렸답니다. 저 불효시 같은 년. 그날 거실에서 어머님이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시며 내뱉었던 그 도끼 어린 목소리가 마치 바로 옆에서 누가 속삭이듯 또렷이 귓전을 울렸어요. 10년을 식모처럼 부리시고도 단 한마디 따뜻한 말 없이 끝까지 저를 그렇게 부르셨던 그 어머님의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인터폰 버튼 쪽으로 향하던 손가락이 그 자리에서 딱 멈춰버리더라고요. 저는 입술을 한번 꽉 깨물고 천천히 손을 내렸답니다. 동정심이라는 그 약한 감정을 가슴 안쪽 가장 깊은 곳까지 무참히 짓밟아 누르는 그 감각이 어쩌면 10년의 한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의식 같았어요. 제가 인터폰 종료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 서 있으니까 옆에 다가온 남편이 제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답니다. 남편의 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그 사람은 한참 동안 제 손을 꼭 쥐고 있다가 천천히 인터폰 마이크 버튼을 자기 손가락으로 직접 꾹 눌렀어요. 저 대신 그 잔인한 악역을 자처해 주려는 거였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빗소리보다도 차갑고 덤덤했어요. 그 어떤 떨림도 그 어떤 망설임도 묻어있지 않았답니다. 아주머니, 남의 집 앞에서 밤늦게 행패 부리시면 영업방해 주거침입으로 경찰 부릅니다. 험한 꼴 당하시기 전에 지금 당장 가세요. 아주머니라는 단어가 남편 입에서 흘러나왔을 때 인터폰 화면 속 어머님 어깨가 한번 크게 들썩이는 게 보였답니다.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이 어미 좀 살려다오. 한 번만, 딱 한 번만. 어머님이 인터폰 카메라에 매달리듯 얼굴을 들이밀며 통곡하시는데
그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 작은 스피커를 찢을 듯 거실 안에 울려 퍼졌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한치의 자비도 없이 그 자리에서 인터폰 화면을 탁 꺼버리더라고요. 화면이 까맣게 죽어버리는 그 순간 어머님의 목소리도 함께 끊어졌어요. 저와 남편은 약속이나 한 듯 미련 없이 돌아서서 거실로 들어와 모든 불을 차례차례 꺼버렸답니다. 어두컴컴해진 거실 한가운데 우리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깊은 어둠 속에 몸을 묻었어요. 남편이 제 어깨에 자기 어깨를 가만히 기대왔는데 그 무게가 어찌나 든든하던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누군가 신고를 했는지 창밖으로 경찰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더라고요. 그 사이렌 소리에 섞여서 어머님이 발버둥 치며 끌려가는 듯한 외침이 빗소리 너머로 아련하게 들려왔답니다. 안 돼. 우리 아들 집이야. 우리 큰아들 집이라고. 이 사람들아, 나. 그 비명 같은 절규가 빗소리에 섞여 점점 멀어져 갔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두 손을 가슴 앞에 꼭 모은 채로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답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 듣게 될 어머님의 마지막 목소리라는 걸 그 순간 저는 어렴풋이 직감했어요. 빗소리만 남은 거실에서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남편이 천천히 일어나 거실 등을 다시 켰답니다. 그 따뜻한 노란 불빛이 거실에 번지는데 어쩐지 그 빛이 우리 부부에게만 허락된 안식처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비는 새벽에 그쳤고 거실 창으로는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답니다. 남편이 식탁 앞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한참 들여다보고 있길래 저는 그 옆에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다가갔어요. 화면을 들여다보니까 인터넷 뱅킹의 자동이체 설정 페이지가 떠 있더라고요.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답니다. 매달 30만 원씩 어머니 통장으로 자동이체 걸어두려고. 부모 자식 간의 마지막 정이자 그냥 최소한의 밥값이야. 남편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잠시 스쳤어요. 그 미소 속에 평생 풀리지 않을 깊은 회한이 담겨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남편 어깨에 손을 얹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말리지 않았어요. 말릴 마음도 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그 알량한 30만 원이라는 액수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답니다. 한때 70억짜리 건물을 손에 쥐고 흔드시던 어머님께 매달 통장에 찍히는 그 30만 원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위로도 효도도 아니랍니다. 그저 평생 70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잔인한 고문이자 매달 어김없이 통장에 꽂혀 들어올 뼈아픈 후회의 증거가 될 거예요. 큰아들 부부가 매달 보내는 그 30만 원을 받아들 때마다 어머님은 자신이 70억을 어떻게 잃었는지, 막내가 자신을 어떻게 버렸는지 그 모든 기억을 평생 곱씹으며 살아가시게 될 테니까요. 화면에 등록 완료라는 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노트북을 가만히 덮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로의 눈을 마주 봤답니다. 남편의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잡히면서 마침내 환한 미소가 번져나갔어요. 저도 그 미소를 따라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활짝 핀 웃음을 지을 수 있었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는 몸을 기울여 제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춰주었어요. 그 따뜻한 감촉이 10년의 모든 상처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가을 햇살이 식탁 위 커피잔에 닿으면서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었어요. 10년이라는 긴 지옥의 강을 건너서 마침내 우리 부부 앞에 도착한 진짜 평화와 눈부신 아침이 그곳에 있었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도 부디 이런 아침이 찾아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저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 붙잡고 묵묵히 견뎌오신 우리 사연자님의 이야기가 저는 듣는 내내 가슴 한쪽이 먹먹해서 몇 번이나 호흡을 가다듬었답니다. 새벽 5시 반에 차가운 주방 불을 켜시던 그 모진 아침들, 손가락을 베이고도 비명조차 못 지르신 채 일회용 밴드를 칭칭 감으시던 그 새벽의 서러움, 그 어느 하나도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에 사연자님 입가에 번진 그 환한 웃음이 10년 지옥의 강을 건너서 마침내 도착한 그 눈부신 아침이 어찌나 다행이고 또 다행이던지요. 여러분, 부디 잊지 마세요. 누군가의 며느리이기 전에,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여러분은 그 자체로 귀하고 소중한 한 사람이랍니다. 사연자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